켜고 인터넷을 열면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맛깔난 광고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기술이 발전해서 소리나 시각적인 효과까지 엄청나죠. 인터넷 방송 등에서는 먹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소위 먹방이라고 불리는 방송 컨텐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배달 어플 등이 출시되면서 더 편리하게 배달 음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먹방과 배달 음식의 발달은 현대인의 야식 섭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밤에 출출해지는 즈음에 연예인이 TV에 나와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있으면 누구나 라면 한 그릇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죠. 밤늦은 시간 광고에서 노릇노릇한 치킨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배달 어플을 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야식으로 먹는 음식의 종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는 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 대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효소의 작용과 유기적인 체내 대사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라면 그 작용들은 4시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식으로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고 대사가 될 만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면, 또 이렇게 야식을 섭취하는 횟수가 쌓이게 된다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식 섭취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야식 증후군이라는 별도의 지칭이 있습니다. 야식 증후군이란 야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침에 식욕부진, 저녁 식사 후에 과식, 수면 장애 등의 특징을 갖는 식행동 장애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야식에 대한 정의나 야식 증후군에 대한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야식 증후군의 증상에서 보시다시피 잦은 야식의 섭취가 아침에 식욕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밤에 먹던 열량을 아침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론 더 좋은 영양 균형을 가진 식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균형 있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그 하루 동안의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뇌의 활동을 돕고 하루를 여는 신진대사를 깨우는 아침 식사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그 하루의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까지 한다면 아침 식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쁜 아침에 간단하고도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 나 또는 우리 가족이 아침에 어떤 식품을 먹는 걸 선호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한식 식단에 밥과 국을 선호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빵이나 스프 등의 서양식 메뉴를 선호하는 분도 계시죠. 한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밥보다 국에 조금 더 신경 쓰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을 많이 먹게 되면 자칫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아침 식사용 국을 준비하실 땐 특히 채소와 좋은 단백질을 넣은 심심한 국이라는 주제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묵국이나 미역국, 들깨가루나 콩가루로 마무리한 배춧국, 부드러운 두부가 들어간 계란국이나 황태국 등이 좋은 아침 식사용 국이 됩니다. 양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빵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스틱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빵은 밥과 동일한 탄수화물 기본 식품이기는 하지만 밥을 조리할 때에는 곡식과 물만 필요한 반면에 빵을 만들 땐 버터나 설탕 등 꼭 먹지 않아도 될 식재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빵의 부피당 열량이 밥보다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로 빵을 드신다면 빵에 발라 먹을 잼 같은 것을 챙기시기보단 곁들여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류를 챙기는 것이 영양 균형에 더 좋습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드실 때는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걸 챙겨두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아침 먹을 걸 미리 챙겨두었다는 여유로움과 함께 아침 식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더 즐거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침 식사를 챙기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를 거르기보다는 적당한 음식을 구매하여 식사를 하시면 좋겠죠? 만약 무언가를 구매하여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된다면 단백질과 초록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어 샐러드, 달걀과 양상추가 들어간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 등은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넛과 같은 당분이 많은 빵류나 머핀 같은 것은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식을 끊고 아침 식사를 잘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론은 다 알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건강 달력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건강 달력에 야식을 먹은 날, 아침 식사를 잘 챙긴 날 등을 각기 다른 색깔로 표시하여 스스로 어떻게 해야 건강을 챙길 수 있을지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목표죠. 주변인의 권고보다 더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각 식문화마다 채소를 섭취하는 주 조리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문화에서는 김치류 이외의 다른 채소의 섭취는 대부분 데친 후 특정 양념으로 무쳐 먹는 숙채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샐러드라는 생채소를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죠. 익힌 채소를 먹는다고 해도 식문화에 따라 익히는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끓는 물에 소금만 넣어 데쳐내는 형태로 채소를 익히지만 외국에서는 삶은 채소나 구운 채소 등을 버터에 한 번 더 굴리듯이 버무리는 형태로 많이 조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나물 시금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시금치 나물을 만들기 위해선 시금치를 다듬고 끓는 물에 데친 후에 갖은 양념을 하게 되죠. 시금치 한 단의 부피가 한 줌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한 단의 시금치를 생으로는 먹을 수 없지만 데쳐서 한 주먹만큼 작아지면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식이 우수한 주요 이유로 저는 이 나물 조리법을 꼽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영양소의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부피도 효율적으로 줄여서 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리법이죠. 하지만 양념을 불필요하게 강하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조리법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물 본연의 맛으로 소금보다는 간장을 이용하여 슬쩍만 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나물을 무치는 습관에서 양념의 양을 절반 이상 줄여도 나물을 먹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물에 풍부한 섬유소를 섭취하게 되면 단기간 효과로는 배변 활동이 수월해지고 포만감이 들어 식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다른 암의 발병률과도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사증후군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샐러드가 한창 유행입니다. 업계에서는 더 다양한 샐러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죠. 샐러드를 먹을 때 마치 실과 바늘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다양한 드레싱이죠. 심지어 드레싱 맛으로 샐러드를 먹는다 하는 분이 계실 정도로 드레싱은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싱에 나트륨이나 포화지방, 열량과 같은 먹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심각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드레싱 용기에 담긴 각각의 시판 드레싱의 열량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요네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일로만 만들어진 시판 드레싱은 주로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시판 드레싱 100g 정도는 밥 한 공기가량의 열량을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포화지방도 1일 섭취 제한 권고량을 기준하였을 때 30에서 50%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판 드레싱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의 좋은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건 플레인 요거트와 꿀, 견과류 부순 것을 잘 섞어주는 것입니다. 꿀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넣지 않아도 견과류의 고소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드레싱이 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바로 과일즙입니다. 집에서 생과일을 썰어서 통에 넣어두시면 자연스럽게 통의 아래쪽으로 과일즙이 고이게 됩니다. 그 즙을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드레싱으로 쓰면 너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일의 단맛이 올라오니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드레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풍미 좋은 드레싱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1:1의 비율로 잘 섞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샐러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나물이 우수한 이유와 샐러드 드레싱의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는 약간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간으로만 살짝 양념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샐러드를 먹을 때는 제안드린 드레싱을 활용해 보시고 만약 부득이하게 시판 드레싱을 써야 한다면 샐러드 재료 위에 드레싱을 붓기보다는 조금씩 찍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와 권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당류 섭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당류의 섭취는 비만을 유발하고 여러 성인병 발병의 직간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류로부터 오는 열량, 특히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로부터 오는 열량을 많이 섭취할수록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의 질환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공식품으로부터 오는 당류로 하루 섭취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은 10% 미만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비만될 확률이 1.39배 높고 고혈압은 1.66배, 당뇨는 1.41배 높은 위험도를 보입니다. 2007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가공식품을 통해서 하루의 당류 섭취 제한 권고량인 10%를 훌쩍 넘긴 양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공식품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당류를 섭취하는 것일까요? 주범은 바로 음료류입니다. 그 뒤를 빵, 과자, 떡류가 뒤쫓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음료 중에서도 특히 탄산음료, 어린이 캐릭터 음료, 착즙 주스가 아닌 과일 주스류 순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당류의 양을 각설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류의 섭취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의 당류라는 단어는 인공적으로 맛을 내기 위해 추가되는 첨가당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천연당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단맛이 나고 밥도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자연 재료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으면 천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대사증후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밥 자체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공식품상 영양성분표에 기재되어 있는 당류는 천연당과 첨가당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첨가당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첨가당의 정확한 함량을 알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 당류의 함량을 알 수 있으니 가공식품을 구입할 땐 당류 함량이 낮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향후에는 첨가당이 별도로 기재된 영양성분표로 발전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가공식품을 구입해야 한다면 영양성분표상에서
당류의 함량을 확인하고 동일 제품 중 당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료를 선택할 때에는 탄산음료를 비롯한 단맛이 나는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포함한 기호성 음료의 당류 함량은 더 간과하기가 쉬우니 단맛이 나지 않는 음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권고했던 지침 중 하나는 바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한식 식문화와 식습관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맹점이 있다면 바로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밥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상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돼지불고기에 배추김치, 애호박 볶음과 배추 된장국을 먹었을 뿐인데 깜짝 놀랄 수치인 2550mg이 됩니다. 이 한 끼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인 2000mg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분식으로 식단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밥 한 줄에 떡볶이 조금 먹고 단무지 몇 조각 먹으면 22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중식도 나트륨 함량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짬짜면 한 그릇 드시면 3200mg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즉, 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섭취하게 되면 한 끼 섭취로만도 세계보건기구 나트륨 섭취 제한 권고량인 2000mg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양념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각 양념류들은 모두 동일한 염분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케첩인데요. 3큰술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감자튀김 같은 거 찍어 먹다 보면 케첩 3큰술 정도는 충분히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죠. 마요네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샐러드 좀 버무리다 보면 이 정도 양의 마요네즈는 금방 사용됩니다. 심지어 고추장, 된장도 이 정도 양은 쌈장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이 각각의 양념류가 소금 1g과 동일한 양의 염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 1g은 양은 아주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 없이 이 소금만 먹으라고 하면 먹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념류 안에 숨어 있게 되면 한 자리에서 쉽게 먹어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낮추려면 양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짠맛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다른 맛이 이 짠맛의 빈자리를 메워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신맛과 매운맛입니다. 짠맛도 미각에 주는 자극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자극을 주어서 짠맛에 대한 욕구를 낮추어 주는 셈이죠. 레몬즙이나 식초, 건조 허브 혹은 생허브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매운 고추나 고춧가루도 적당량 사용하면 저염 식단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대체 양념도 활용하고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나트륨 양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메뉴의 선정부터 신경을 쓰셔야 하죠. 내가 좋아하거나 자주 먹게 되는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핸드폰 등에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메뉴를 선택할 때 적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해야 할 음식과 선택해도 좋은 음식을 구분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모든 음식의 나트륨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끝내는 것이죠. 숟가락 없이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트륨이 가득 녹아있는 국물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염 식단에서 좋은 실생활 응용 방법이 됩니다. 지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불필요한 것,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방은
우리 체내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대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때문입니다. 지방은 분자 구조적으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으로부터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식이로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지방을 섭취할 때에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트랜스지방 섭취를 삼가하고 불포화지방 섭취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습니다.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축적되어서 혈관의 반경 자체를 좁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산소와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 섭취에 주의하려면 동물성 단백질 급원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식품은 좋은 단백질의 급원식품인 동시에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는 돼지고기 삼겹살보다 등심을 선택하면 좋고 닭고기를 구입했다면 껍질을 제거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로 만들기 위하여 불포화 지방에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 또한 포화지방처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마가린이나 도넛, 케이크를 비롯한 가공식품 또는 패스트푸드에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간암, 위암, 유방암, 당뇨병 등의 유병률과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가급적 포화지방이 낮고 트랜스지방이 0인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인 식물성 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 참기름, 들기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중에서 빛에 의해서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각종 견과류와 아보카도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급원식품 중에서도 고등어나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알게 모르게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일주일에 5번 이상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대부분 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식으로 선택하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만이라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일부러라도 챙겨 먹고 포화지방산이 높은 메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요리를 주 2회가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급원식품에 자칫 높을 수 있는 포화지방 섭취도 제한하면서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영양 과잉이기 쉬운 현대인에게 권장될 만한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